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곳의 전범기업이죠.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단이 16일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에 접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자들은 그동안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확정 판결 이후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 약 8억 원 상당에 대한 압류 절차를 대전지법에서 진행해왔습니다. 미쓰비시는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에게 1인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지만 일본 정부와 상의하겠다는 말로 이행을 거부해왔는데요. 게다가 미쓰비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협의를 통한 포괄적 문제 해결을 원한다며 지난 1월과 2월 그리고 6월 이 3차례에 걸쳐 보낸 대리인단의 교섭 요청에도 모두 불응했습니다. 네. 이에 대리인단은 7월 15일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미시마 마사이코 미쓰비시 상무가 지난달 27일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기본 입장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이번에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 이유는 뭘까요? 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판결 확정 이후 반년이 넘도록 협의를 요청하면서 집행을 늦춰왔지만 결국 마지막 시한까지 미쓰비시 중공업은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대리인단에 따르면 올해만 3명의 원고가 사망을 했고 이 남은 원고들도 90살이 넘어서 더 이상 법적 절차를 늦출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게 되면 압류된 자산은 감정을 거쳐서 경매가 되고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는데요. 국내 사건의 경우 경매까지 4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 사건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송달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한편 미쓰비시 측은 일본 NHK 방송 등을 통해서 일본 정부와 손잡고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싶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와 관련해서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보복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일본이 유독 한국에게만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미쓰비시의 경우도 이미 미국과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사과를 하고 배상을 약속한 적이 있는데요. 네. 2015년 7월에 태평양 전쟁 당시 12,000여 명에 달하는 미군 포로 강제 노역 피해자들에게 오카모토 유키오 미쓰비시 머티리얼 사회이사가 우리는 전쟁 포로를 가장 심하게 착취한 기업 중 하나라면서 미국 전쟁 포로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는 1972년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당시 양국 우호를 위해 전쟁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근거로 지금까지 일본의 강제동원 관련 기업들은 중국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거부해 왔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2014년 중국 법원에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2016년 이 피해자 3,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와 함께 기금 설립과 기념비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 미쓰비시라는 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이 워낙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 일본 정부의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1992년에 일본 외무성의 야나기다 순지 조약국장이 의회 답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한 청구권 협정에서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의 의미는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이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고노다로 외무상 역시 2018년 11월 외무위원회에서 한일 협정에서 개인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은 있어도 재판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직후 아베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 징용공의 개인 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좀 이상한데요. 제 개인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네.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당연히 논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틀린 주장인데요. 네. 그리고 아베 총리의 발언 역시 일본 내부에서 이미 인정한 개인 청구권까지 부정하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본 정부의 근본 인식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당시 조선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인이고 또한 전시체제에서 본토 일본인들 역시 동원됐기 때문에 강제징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식민 지배의 부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파렴치한 역사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논리고요. 네. 따라서 단순히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끝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일본 정부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밝힌 게 있습니까?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21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정식 제안한 바 있는데요. 당연히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네. 6월 19일에는 아예 제3국의 중재위원들의 인선을 위임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이 근거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인데요. 제3조 2항에 협정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측에서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면 30일 안에 양국이 각각 중재위원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항에 따르면 어느 한 나라가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두 나라는 각각 중재위원의 역할을 할 제3국을 지명해서 이들 나라가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따른 답변 시한이 바로 내일 18일인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엄연히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일본 정부가 설사 제3국 중재위원회가 설치되고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과연 따를 것인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우리 측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정부 측 입장은 어떤가요? 이 청와대는 일본 측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서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는데요. 그러니까 중재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행위라는 의견과 더불어서 한일 간의 문제를 제3국에 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19일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1+1 방안 이외에는 우리 정부 측은 다른 방안들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이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배상을 하고 이 나머지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2+1 보상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 2부 국격 없는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